이곳은 서울에서 가장 비싸다는 해산물 뷔페입니다. 랍스터, 게, 회, 소고기까지 무한 리필로 먹을 수 있죠. 특이하게 달러로 계산을 하는데 200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만 원 정도? 돈 생각하기 전에 이런 그림들을 보면 뭔가 마음이 풍요로워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겠죠. 뷔페. 한때는 외식 산업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오마카세처럼요. 하지만 호텔 뷔페 같은 곳들마저 옛날만큼의 명성은 아닙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걸까요? 그리고 식당에서 이런 식으로 밥을 팔 생각은 대체 왜 한 걸까요? 이건 카지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은 최초의 뷔페부터 70년대부터 이어진 연도별 뷔페의 트렌드와 그 뒷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 드릴 이야기, 뷔페의 몰락입니다. 뷔페는 옛 프랑스어입니다. 벽 쪽에 두는 사이드 테이블을 뜻하는데요. 이 작은 테이블에서 뷔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때는 18세기, 이때는 프랑스 귀족들 사이에서 사교 파티가 자주 열렸습니다. 춤추고 대화하면서 이런 뷔페에 놓인 음식과 술을 먹었죠. 하지만 이건 뷔페라는 이름의 뿌리가 그렇단 거고 진짜 뷔페의 역사는 이보다 더 전의 일입니다. 바이킹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죠. 8세기부터 10세기까지 이어진 바이킹 전성시대. 당시 바이킹들은 며칠씩 배를 타고 나가서 약탈을 저질렀는데요. 이때 배에서 먹는 음식들은 기껏 해봐야 맛없는 보존식뿐이었죠.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자마자 찾는 것은 갓 지은 맛있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커다란 테이블에 음식을 가득 쌓아두고 축제를 벌였어요. 이게 나중에는 바이킹의 활동 영역에 따라서 유럽 전역으로 퍼졌고요. 일본인들이 뷔페식을 바이킹 레스토랑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작 바이킹의 나라인 스웨덴은 뷔페를 이렇게 부릅니다. 스메르고스 보드. 버터를 바른 빵이란 뜻의 스메르고스에 식탁을 뜻하는 보드가 붙었죠. 예전엔 버터 바른 빵 하면 굉장히 고급 식사였거든요. 그만큼 좋은 음식을 식탁에 늘어놓고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 개념을 쓰기 시작한 게 16세기부터이다 보니까 프랑스의 뷔페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뷔페라는 방식은 널리 쓰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꽤 독특한 방식이죠. 만들 수 있는 음식은 모조리 다 만드는 데다가 여러 명을 먹이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요. 게다가 뷔페는 무조건 음식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엔 먹을 게 풍족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음식을 소비했다는 건 귀족들이나 뷔페를 이용했기 때문이죠. 고급 호텔에 뷔페가 등장하게 된 것도 20세기 초까지 귀족과 부유층이나 호텔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음식을 제공했다고 유추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아는 뷔페라는 방식은 미국에서 완성됩니다. 프랑스 귀족 문화에서 유래된 뷔페. 유럽 곳곳에 프랑스식 뷔페 문화가 전파됐고 유럽 문화를 모방하기 좋아했던 미국까지 뷔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뷔페가 미국에 들어왔을 때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요금이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값을 매길 것인가였죠. 두 가지 방식인데요. 첫 번째 방법은 무게에 따라 가격을 책정하는 겁니다. 마라탕집에 가면 이런 식으로 가격을 매기죠. 비슷합니다. 두 번째는 음식마다 가격을 매겨서 골라 담은 만큼 계산하는 겁니다. 회전 초밥집 스타일이죠. 두 방법 모두 우리가 아는 뷔페의 개념과는 아주 다릅니다. 사실 뷔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무한 리필이거든요. 이 무한 리필 시스템은 라스베가스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미국 대공황 시기였던 1931년 건설 노동자들이 네바다주에 모입니다. 후버댐을 짓기 위해서였죠. 이때 노동자들을 위한 유흥시설들이 많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후버댐이 착공하던 1931년 도박장의 합법화가 이뤄집니다. 이때 카지노들이 들어서면서 이곳이 우리가 아는 라스베가스가 된 거고요. 1946년 라스베가스의 홍보 담당자였던 허버트 콘 맥도날드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냅니다. 도박을 밤새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샌드위치를 팔자는 거였죠. 가격은 단돈 1달러. 그런데 샌드위치 한 조각이 아니라 무제한 제공이었습니다. 이게 장사가 잘 되다 보니까 나중엔 음식 스테이션이 됐고 이게 더 커져서 지금 라스베이거스의 명물 버카로 뷔페로 발전하죠. 이들이 내세운 건 All You Can Eat, 양껏 먹을 수 있다였습니다. 1달러만 내면 샐러드와 해산물, 빵, 치즈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거든요. 당연히 인기가 어마어마했죠. 무한 리필 뷔페는 호텔 뷔페가 먼저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당시까지도 호텔 뷔페는 숙박을 하면 따라오는 서비스였지 돈을 내고 이용하는 서비스는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돈을 내고 이용하는 무한 리필 뷔페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처음 시작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사 먹는 사람이야 좋지 카지노 측은 처음엔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마진이 안 남으니까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아주 손해보는 장사는 아닙니다. 물론 식당은 적자지만은 도박꾼들이 카지노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 거니까요. 이런 전략은 이케아도 비슷합니다. 손님을 오랫동안 잡아두기 위해서 레스토랑을 운영한 건 이케아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리고 둘 다 이 전략이 제대로 먹혔죠. 아무튼 라스베가스의 무한 리필 뷔페가 자리를 잡고 난 뒤 미국 전역에 무한 리필 뷔페들이 들어섭니다. 80년대는 쇼니스란 곳이 굉장히 잘 나갔었고 한국에도 들어왔었던 시즐러 같은 프랜차이즈 뷔페들이 이때 뷔페 서비스를 시작했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볼게요. 한국의 뷔페가 처음 등장한 건 1958년입니다. 지금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스칸디나비아 식당을 운영했는데요. 이때 스메로고스포드, 즉 뷔페를 운영했죠. 하필 스칸디나비아 식당을 운영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원래 스칸디나비아 3국의 지원으로 세운 병원이거든요. 우리나라 정부와 공동으로 운영했고요. 때문에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출신의 의료진들이 파견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의료진들을 위한 스칸디나비아식 식당이 필요했던 거죠.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이용한 건 아니었고 사실상 구내식당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대중적인 뷔페는 이후 조선호텔에서 도입했습니다. 70년대의 일인데요. 당시 이런 고급 호텔을 찾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고위급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기업인들이 많이 오다 보니 외국인들도 당연히 많았죠. 한식, 중식, 양식, 일식을 모두 제공하면서 인기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호텔들도 금방 이 뷔페를 도입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호텔에서 제공하는 음식이라 가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80년대 호텔 뷔페 디너는 성인 1인당 10,000원 정도였는데요. 당시 근로자 가구 소득이 월 30만 원이 안 될 때였어요. 현재 가구 평균 소득이 600만 원 정도니까 지금으로 치면 명당 20만 원이 넘는 수준이었던 거죠. 근데 밥을 먹는 방식이 워낙 센세이션하다 보니 다양한 일화들이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한양대 농구부가 우승한 뒤에 조선호텔 뷔페를 갔는데 15명이서 100명치 음식을 먹었다더라. 조선호텔이 너무 놀라서 앞으로 운동선수들은 받지 않겠다고 했더니 선수들이 사복 차림으로 3-4명씩 들어갔다더라. 무한 리필 뷔페와 많은 양을 먹는 사람들의 갈등은 이렇게 극초기부터 있어 왔던 겁니다. 80년대 들어 소득이 늘고 중산층이 늘면서 뷔페는 큰 인기를 끌게 됩니다. 가족 단위로도 많이 찾았고 동창회, 송년회, 부녀회 등등 모임 장소로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심지어 뷔페를 가기 위한 개모임까지 등장할 정도였죠. 지금 오마카세가 유행하는 것처럼 이땐 뷔페가 외식 산업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였어요. 호텔 뷔페뿐만 아니라 뷔페 전문 식당들도 늘어납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메리트긴 했지만 아이들을 키우는 집에서도 이만한 선택지가 없었죠. 환갑잔치를 뷔페에서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사실 환갑잔치를 하는 집들이 많진 않았는데요. 이때쯤부턴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환갑잔치를 하는 인구가 늘었거든요. 그리고 직장인들을 타겟으로 한 한식 뷔페도 많이 생겼어요. 지금도 이런 한식 뷔페는 여전히 인기가 많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거든요. 이렇게 가지각색의 뷔페들이 생겨났고 소비자들도 꽤 만족했는데요. 이런 뷔페에 만족한 건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장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뷔페 운영에서 가장 큰 장점은 인건비 절감이었거든요. 주방에서 계속 음식을 만들고 채워넣기만 하면 되니까 홀 인력을 줄일 수 있었죠.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만족하는 식당, 당연히 잘 됐고 많이 생깁니다. 이 뷔페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곳, 바로 고기 뷔페입니다. 90년대에 특히 많이 생겼죠.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수입시장이 개방되면서 수입산 냉동 소고기가 국내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 고기를 무한 리필로 제공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위기는 금방 찾아왔습니다. 수입산 냉동육인데다가 좋지 않은 고기를 사용한 일이 적발됐고 고기 뷔페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서로 출혈 경쟁을 시작했거든요. 이분들이 나중엔 호프나 치킨집으로 업종을 바꾸기도 했고요. 그리고 호프집에서 점심 한식 뷔페를 운영한 것도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회사 근처에서 저녁 장사만 하기 아쉬우니까 점심 장사로 직장인들을 타겟으로 한 뷔페를 운영했던 거죠. 이렇게 위기는 있었지만 하나 확실한 건 90년대를 지나면서 뷔페가 엄청나게 대중화됐다는 겁니다. 가격이 많이 내려가기도 했고요. 이때쯤부터는 슬슬 결혼식장에서도 갈비탕이 아닌 뷔페를 더 많이 볼 수 있었죠. 하지만 2000년대 들어선 상황이 또 바뀝니다. 다양한 나라, 다양한 음식점들이 거리 곳곳에 들어섰거든요. 사람들은 맛있는 식당을 찾기 시작했죠. 이 음식 저 음식 전부 취급하던 전통적인 뷔페는 힘을 잃어갔지만 새롭게 재탄생됩니다. 특정 수요를 노린 뷔페들이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죠. 해산물 뷔페, 피자 뷔페, 한식 뷔페 같은 곳들이요. 물론 이것들 모두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뷔페 인기가 예전만 하지 못하거든요.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소비자들 입맛이 상당히 고급스러워졌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겁니다. 뭐 하나를 먹어도 제대로 만든 맛있는 한 그릇을 먹길 원하거든요. 커다란 접시에 담겨있는 음식을 직접 떠다 먹는 것보다는 오로지 나를 위한 작은 접시 한 그릇이 더 좋은 대우를 받는 때죠. 인증샷 문화와도 맞지 않습니다. 예쁘게 담아 찍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물론 호텔 뷔페는 좀 다르겠지만요. 팬데믹도 이 뷔페의 하한가에 불을 질렀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뷔페들을 문 닫게 한 요인이죠. 어쩌면 풍요로움의 기준이 달라져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엔 산더미처럼 쌓인 음식을 풍요로움이라 여겼다면 이젠 특별함이 주는 풍요로움이 더 강조되는 시대거든요. 지금은 뷔페의 시대가 예전만 못하다 평가할 수 있긴 한데요. 혹시 모르죠? 어떤 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또다시 뷔페가 전성기를 맞이할지 모를 일이니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뷔페에서 가장 많이 담는 음식이 뭔지 댓글로 달아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